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정프로 강추 책이라기보단 이제 영화죠, 사실. 영화. 네, 영화인데 이제 원작이 있는 네. 그런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여운 것들, 가여운 것들. Poor Things라는 네.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네. 영화 네. 가여운 것들이 이제 개봉도 얼마 전에 했고요. 네. 그리고 절찬 상영 중에 음. 관객 수는 뭐 이렇게 많이 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관람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저도 쾌적하게 보고는 왔는데 네. 상영 관수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영화를 영화관에서 못 보셔도 뭐 나중에 OTT 이런 데서 보실 수도 네, 있겠으나 네. 저는 가능하면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일단 그 색감 자체가 우리를 정말 압도하는 네. 그런 색감들 맞습니다.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너무 예쁜 이런 뭐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카메라를 굉장히 또 아주 묘한 카메라 네. 워크를 좀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이왕이면 극장에서 보시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런 네. 영화인데 뭐 아마 요번 주 지나가면 극장에서 많이 좀 내릴 것 같아서 네. 어디 뭐 아트관이라든지 뭐 전문 상영관 이런 데서 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상영 회차도 이렇게 자주 있진 않아서 맞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가능한 보셨으면 좋겠는 음. 가여운 것들이란 영화가 워낙 스토리도 굉장히 우리가 보면 아주 특이하고 독특해요. 네. 또 상징적인 것도 좀 네.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오랜만에 영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중간중간 또 그 네. 원작 책 이야기도 네, 같이 네, 좀 해주시고요. 일단 지선 씨 봤죠? 네, 네.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총 느낌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네. 어지럽다라는 느낌을 좀 어지러워요? 받았어요. 네, 어지러지하더라고요. 근데 어지러지하다. 오늘 좀 스포 해도 되나요? 스포 해도 될걸요, 이 정도는? 근데 스포를 할 것도 크게 없어, 이건. 네. 좀 있다, 좀 있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일당백 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 주실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네. 좀 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이 영화가 좀 단순하지는 않으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면서 어지러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안 보셨는데 난 스포 너무 싫다 하면 보시고 나서 이거 보셔도 됩니다. 좋죠. 네네. 근데 이거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영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예뻤어요. 그냥 그 컬러감으로만도 저는 그 영화 티켓비는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네. 이렇게 독특한 영화라니 하는 생각에 역시 네. 또 스토리만으로도 영화값 충분히 하고 이게 19금이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히 전 사실 아무 정보도 없이 가가지고 봐서 조금 그 수위가 너무 세서 놀랐어요. 19금에 정말 너무 19금이어서 깜짝 놀랐죠. 네네네. 좋으셨군요. 그거로도 충분히 티켓값 비상하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생각하는데 하여튼 영화는 굉장히 하여튼 기묘합니다. 그렇죠? 아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뭐 혹시 스포도 걱정되시면 다음에 이거 영화 보고 와서 보시고 네. 일단 한 여성이 있고 네. 그 여성이 스스로 간략하게는 스토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몸을 던져서 네. 목숨을 이제 끊는 그런 이제 시작 장면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여성의 뇌 그 여성이 이제 거의 죽을 쯤에 거의 죽은 상태라고 이제 봐도 되는 네. 그 죽은 상태에서 상태인데 임신을 했죠. 그렇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 뱃속의 아이의 뇌를 이른바 뇌사 상태인 여성의 뇌에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의사 혹은 과학자 이 사람은 평소에도 그런 생명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닭의 목 부분은 뭐 개가 된다든지 개닭. 네, 개닭이나 아니면 뭐 돼지. 오리에 네. 돼지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새 생명을 이제 그 엄마의 아이의 뇌를 그 엄마의 엄마에게. 몸에 이식을 시킨 거죠. 네. 태아의 뇌를 네, 그 산모죠. 뭐 사실상 아니 산모는 아니구나. 임산부의 그렇죠. 머리에다가 이식을 했다.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래서 생명을 다시 이제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아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그 어른이라고 해야 될지 몸은 어른인데 뇌는 아이. 아이인 예. 그 사람이 서서히 이제 세상에 적응해 나가면서 뭐 자신의 여러 관심사들을 막 이렇게 바꿔 나가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 영화가 좀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임산부의 원래 남편 그렇죠.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다시 또 만나게 되면서 생긴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크게 보면 이제 줄거리인데 네.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음. 캐릭터 하나 하나가 네. 너무 하나 하나가 다 매력 있고 일단 매력 예. 있고. 그냥 사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이 충분히 있고, 예, 자기가 왜 이 전체 스토리에서 이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짜임새 있는 등장 인물들. 네. 그다음에 뭐 연기도 워낙 이제 탁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설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설정을 설명해주는 여러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 그 박사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준 그 의사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스스로도 원래 이제 아빠로부터 계속 실험을 당했잖아요. 네. 그 실험을 당하면서 없어진 예를 들어 뭐 소화기관 같은 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게 기계 장치를 만들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나면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방울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죠. 트림을 해야 트림에서 돼. 풍선을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와 정말 너무 재밌다. 재밌는 장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 그 좀 코미디 영화라 해도 네, 될 맞아요. 만큼 좀 판타지 코미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근데 이게 원작 소설이 바로 이제 가용 것들에 네네네. 가지고 엘러스데이 그레이의 소설이거든요. 이게 느낌이 그 뭐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면 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프랑켄슈타인을 전복시킨 영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프랑켄슈타인을 전복 뒤집어 엎은 반복시켰다? 영화다. 프랑켄슈타인은 네. 그 보통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하는데 박사는 아니고요. 이제 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여러 어떤 사체를 모아가지고 네. 아주 흉측한 괴물을 탄생시키잖아요. 네. 크리처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 프랑켄슈타인 이름을 붙여줬는데 네. 그것이 결국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치게 되고 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파멸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것들을 비틀어 가지고 음. 그게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의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구도를 한번 뒤흔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런 피조물이 기본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네. 결국은 자기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음. 독립 경영을 하는 존재로 우뚝 선다면 이런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 나오는 각각의 주인공 이름에 네.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 네. 그 흔히 말하는 여성 작가죠.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의 주변 인물들을 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주인공 이름을 배치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이제 프랑켄슈타인 소설을 쓴 사람이 메리 셸리잖아요. 네. 그 시인 셸리의 부인이죠. 시인 셸리가 뭐냐면 우리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네.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그 유명한 시 있죠. 서풍의 노래에 나오는 시.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가 항상 우리가 희망의 시 이렇게 많이 하는 그 셸리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이 바로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는 이 아버지 엄마가 아주 범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가 그 유명한 윌리엄 고드윈이에요. 윌리엄 고드윈? 네, 영국의 아. 아나키즘 철학을 그 전파하고 아주 영국 사회 사상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드윈. 그래서 고드윈이잖아요. 바로 거기서 고드윈 B.C. 백스터예요. 그 백스터 천재, 우리가 말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네. 그 과학자가 이름이 고드윈 B.C. 백스터거든요. 백스터. 네. 바로 이 고드윈,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 아버지의 윌리엄 고드윈을 따서 고드윈을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고드윈은 우리가 좀 만약 분해해 보자면 갓 플러스 다윈이 되겠죠. 19세기의 가장 이 시대 배경이
19세기 영국의 저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그 글라스고 하면 당시 뭐 19세기 영국에서 런던 다음 가는 큰 도시였고 네. 스코틀랜드에서 지금도 가장 큰 도시죠. 그리고 그 글라스고 여기 대학도 나오는데 그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왔죠. 그 유명한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 그리고 바로 그 글라스고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 전기교환을 와트? 개량시킨 와트. 와트인가요? 예, 예. 제임스 와트. 예. 아. 바로 그 글라스고 19세기 말, 요 배경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그는 어떻든 그 이름을 그렇게 이제 고드윈, 다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프랑켄슈타인을 쓴 작가의 아빠. 예. 이 사람의 이름을 가여운 것들에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낸 그 박사로 박사 이름으로. 예. 그리고 고드윈 영화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책에서는 고드윈 B.C. 백스터거든요. 네. 네. B.C.가 누구냐면 바로 메리 셸리의 남편 이름이 그 바로 셸리 앞에 B.C. 셸리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이름 중간 이름 미들네임을 따서 또 넣은 거예요. 똑같이. 그 영화에서는 고드윈 백스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아마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BC라는 이름이 중간에 이제 네. 미들네임으로 들어가 그렇죠. 있군요. 그리고 바로 이제 메리 셸리의 엄마가 누구냐면 바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예요. 영국의 정말 뭐라고 할까 초기 선구적인 여성 해방 운동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바로 메리 셸리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죽어버려요. 그 산후유증, 산용열이라고 합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영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임산부가 그렇죠. 스스로 몸을 저 다리 위에서 투신하게 던져서 나오죠. 투신하게. 바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 메리 셸리의 엄마가 젊은 시절에 임신한 채로 강물에 투신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본따 가지고 그래요. 썼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그 프랑켄슈타인을 묘하게 오마주를 했다. 오마주도 하면서 또 패러디도 비틀고. 하면서 또 비틀고 해가지고 아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딱 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만 봐도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방의 분위기, 사회 변혁의 분위기,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당시 19세기 영국 사회를 보자 이거죠. 19세기 영국 사회 이제 완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고 이 배경이 되는 19세기 말만 하면 뭐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의 소유가 되었는데 이 19세기 영국을 지탱했던 사조가 뭐냐 하나의 정신 사조가 뭐냐면 그 우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요즘은 안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턴의 원자론 배웠지 않습니까? 원자론. 네, 원자론. 네. 원자는 쪼개지지 않고 원자는 바꿔지지 않고 뭐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이제 기각됐습니다만 그 돌턴의 원자론에 의해 가지고 그 사회가 어떤 거냐 이거죠. 사회도 개인은 절대 난 다른 사람하고 대체가 안 돼.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으로 나뉠 수 없어. 인디비주얼인 거죠. 그 돌턴 원자론이 바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바꿔지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절대 서로 고립되어 있는 인간들인 거죠. 대체할 수 없는 개체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그것들이 또 하나가 이제 19세기의 다인의 진화론인 거죠. 진화론이 19세기 중반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영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인간이란 것이 뭐냐 이거죠. 인간도 결국 진화한 하나의 어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내린 게 아니라 진화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면 인간도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19세기 또 영국의 브리딩이란 말이죠. 육종. 식물 동물을 막 교배시키는 거죠. 바로 그 분위기. 진화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가지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드윈 B.C. 백스터라는 천재과학자가 뭔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창조한 주체가 창조주를 능가하는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더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누리고 이런 인디비주얼한 뭔가로 되어가지고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간다. 이게 너무나 사실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저도 사실 우리 이제 이지선 씨처럼 처음에 한번 보고 나니까 영화가 너무 어지럽다. 한 번 더 봐야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소설 읽어보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왜 이 영화를 우리 정프로가 좋아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발상들이 이런 뭔가 개체주의라고 할까, 인디비주얼리즘이죠. 그게 아주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의 어떤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래 방금 순소리 아니, 들었으면 그게 아니래. 아 그렇게도 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이유를 어쩌면 나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 또 객관적으로 그런가요? 짚어주실 수 있는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분들은 이게 페미니즘 영화로 보시는 볼 분들도 수도 있죠.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AI 시대에 대한 어떤 뭐 예고 내지는 경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아니면 신화적인 요소로 해석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텐데, 자 그러면 요 영화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상세하게 정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네. 들으시면서 내 생각은 이것과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댓글 같은 걸로 또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좀 많이 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영화의 뭐 정말 다양한 장면들을 이야기할 장면들이 많은데 그 지점들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좀 페미니즘적 시각 혹은 뭐 AI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부터 이 일당백을 보실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제 커피 한 잔 준비하시면서 네, 커피 드시면서 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1kg 커피. 1kg 커피요. 네, 향긋한 1kg 커피와 함께 지금부터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가여운 것들 영화 리뷰 포함 네,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kg 커피 여러분이 일당백을 보는 가장 또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요. 1kg 커피와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벨라란 여주인공이죠. 네. 네, 여주인공이 원래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름은 좀 다른데 빅토리아인데 벨라라는 이름으로 새로 이제 부여받는 거죠. 그렇죠. 벨라라는 이름은 뷰티풀하고 같은 뜻이죠. 벨라가? 아름다운 벨르. 아, 벨르 에포크 하면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 예, 벨라 하면 아름다운 뷰티풀. 미녀와 야수에서도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벨 아닙니까? 벨? 네, 벨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벨로 축약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바로 아름답다는 뜻이죠. 근데 그 전에 이름은 이제 빅토리아거든요. 빅토리아. 그 바로 빅토리아 시대잖아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거의 뭐 한 80년 다스렸습니까? 70년. 네. 바로 빅토리아 그때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시대가 이 빅토리아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게 네. 아주 위선적인 시대였거든요. 위선적인?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남자들은 뭐 흔히 말하는 사창가를 찾아가가지고 마음껏 성욕을 발산할 수 있는데 네. 여성들은 너무 음란해. 그냥 나는 같이 좀 서로 안고 있고 싶을 뿐인데 너무 음란해 해가지고 뭐 음액을 절제하겠다. 어떤 사회에서는 뭐 여성들의 성욕을 발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어릴 때 음액 절제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음액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맞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빅토리아는 이름이 상징하는 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 아마 여성을 소유의 대상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실제로 이제 그 소유한다는 이야기를 영화 안에서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조금 중산층 이하에서는 여성은 일꾼이에요, 일꾼. 남편에게 복속된 일꾼, 노예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 좀 사는 집에서는 여성은 뭐냐면 일종의 놀이개란 말이죠. 남편의 놀이개가 되어주고. 예쁜 놀이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체계랄까 영화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 고드윈이 덱스터가 이제 다리 아래로 추락한, 그래서 스스로 몸 던진 그 벨라를 건져와서 어떤 뭐 전기 자극, 요건 이제 진짜 그 프랑켄슈타인 장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태아의 뇌를 벨라의 뇌에 이식을 해서 이제 전기 자극을 막 줘갖고 눈을 딱 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 그 생명이 시작된다. 여기서는 진짜 물론 이제 어떤 신화적인 얘기도 당연히 들어있겠습니다만 일단 내가 정프로인 거는 내 뇌가 정프로기 때문에 정프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뇌가 결국 이제 나인데 나를 여기선 그러면 누구로 봐야 될까? 그렇죠. 그 문제가 이제 하나 걸립니다. 자, 이지선 뇌를 예를 들어 누군가의 몸에 이식한다고 쳐. 내 몸에? 그럼 많이 좀 힘들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 몸에 이식을 한다 치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쩌면 이지선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이지선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이 네, 이지선이다. 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나다. 몸은 서로 다르더라도,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벨라는 벨라가 아니야. 태아가 벨라인 거죠. 네. 네. 몸만 이제 어른의 그렇죠, 몸인 그렇죠. 거지만. 그래서 영화 내에서도 벨라가 아주 유아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벨라의 그럼 정체성은 뭘로 봐야 될 건가? 엄마의 딸? 딸. 딸?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지 엄마로 봐야 되는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 남편이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내 부인이야. 네.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이 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쩌면 아빠의 딸일 수도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아들일 수도 있죠. 그 배 태아의 성별은 안 나오잖아요. 아, 성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네네네. 아마 딸일 것으로. 뭐 책에도 제가 정확하게 성별이 나온 건 아닌데 네. 뭐 딸로 이제 추정하고 있죠. 네. 이 책에서 이제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로 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개, 3개, 4개쯤 짚어봐야 될 것들이 이제 과연 그럼 이 딸과 딸이 곧 아내가 되는 상황. 요거는 또 컴플렉스 하나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요. 오이디푸스 아니고 이거 엘렉트라인가? 엘렉트라. 엘렉트라죠. 엘렉트라 그 뭔데요? 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네. 그 예전에 그 아가멤논이 이제 부인에 의해서 부인과 그 정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오레스테스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복수를 해야 되는데 엄마잖아요. 엄마를 죽인다는 거는 어떻게 되나? 그럴 때 누이들이죠. 엘렉트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힘을 이제 막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복수해야 된다고. 네네. 그러니까 엘렉트라가 아버지 아가멤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불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이디푸스랑은 좀 성별이 좀 반대에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 거죠. 이제 그렇게 구도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요거를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라는 어떤 뭐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이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고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도덕률 같은 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애가 뭘 막 배워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영화도 보면 초반에 이 벨라가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누군가를 막 때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소변도 막 그냥 봐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좀 잔인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죠. 시체 막 인공지능도 처음에 막 그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 나왔을 때 네. 굉장히 반인륜적인 이야기를 막 한다거나 네. 그런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그들은 그게 가치 판단을 안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쓴 거, 사람들의 행동 보고 그냥 따라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막 아무런 자연 그대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신에 대해서 그냥 재미있는 놀이로 그냥 푹푹푹 찔러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게 보이는 장면들 네, 네, 그리고 네, 자기 절제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용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용변을 보고 음식을 먹다가 내 마음대로 뱉기도 하고 이렇게 네. 되다가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제 다양한 세계 여행에 나서게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고 그리고 책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이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네, 감정이 네. 풍부해지면서 정말 가연 장면들을 보게 돼, 가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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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이 저리 비참하게 죽어가고 여기서 사람들은 우아하게 음료수를 마시는데 저 밑에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고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이런 장면 보면서 완전 대성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간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실감나게 다가오죠. 이 영화에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얻은 벨라가 네. 처음에 막 집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엉망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집안에 가둬놓잖아요. 그렇죠. 네.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이냐?
왜 집안에 가둬놓는가? 이건 또 AI 관점에서 보면 AI도 왜 처음에 막 개발자들이 막 만들 때 막 그냥 시작부터 서비스하지 않았거든요. 네. 처음에 막 비밀리에 왜냐면 이제 얘가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고드윈 박사도 네. 처음에 얘를 만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아마 뭐 몰랐을 것이고, 네, 네. 뭐 또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두려움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철저하게 집안에서 자기 통제하에 이제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신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딱 그 안에 넣어놓은 거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네. 느낌이죠. 근데 영화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가둬놓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가둬야 될 것 같고 그 행동 자체가 너무나도 사회화가 안 됐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그냥 당연히 가둬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호의 보는 것 관점에서 같은데요. 바라보는 네. 보호와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거는 감금과 통제가 아니라 네. 보호와 양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아닌가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한 비교 얘기가 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약간 그걸 전복시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어. 네.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죠. 아담을. 여기서 이제 반대로 벨라를 만들었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벨라가 뭐 하여튼 사고도 많이 치긴 한데 좀 외로워 보였는지 아니면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우 맞. 조수를 하나 붙여주지 않습니까? 네. 자기 조수, 남자 조수를. 네. 여기서 영화에서 맥스로 나옵니까? 맥스. 보통 이제 소설에서는 아치폴트 맥캔들리스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뭐 맥캔들리스는 뭐 그 이름이니까, 성이니까. 네. 예. 하여튼 예. 이름이 좀 다르군요. 맥스 맥스를 하시죠. 네네. 하여튼 그 맥스라는 이름에 굉장히 착하고 네. 조금은 순종적인 네. 네 그런 친구 하나를 이제 넣어주죠. 그렇죠. 바로 그 자기 저택에 드리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나서가 조금 헷갈리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맥스가 이 벨라를 잘 뭐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관찰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남봉꾼 웨드번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변호사 웨드번이죠. 아 웨드번인가요? 예. 덩컨 뭐 이렇게 이제 덩컨 웨드번. 아 예. 덩컨 웨드번이군요. 네. 예, 덩컨 변호사가 하여튼 등장을 하는데 네. 다른 영화들에선 저기 그 아마 여러분 아시는 그 헐크로 유명한 네, 네. 아, 예. 마크 러팔로. 예. 그래서 그 헐크 아저씨가 이제 변호사로 등장하는데 네. 변호사가 그래서 이 뱀인가? 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뱀 역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유혹을 하니까. 예. 유혹을 하죠. 예, 사과를 먹으면 너는 이제 뭐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또 재밌는 게 그 웨드번의 웨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책의 번역자에 따르면 그 웨드는 거세된 숫 양이에요. 그 양이 수컷이 얼마나 번식력이 왕성합니까? 네. 근데 거세돼 버린 거예요. 거세된 숫 양을 웨드라 부르거든요. 아, 그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영화의 장면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처음에는 유혹을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 배를 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어떤 사랑 행위를 하다가 영화에서는 뜨거운 뜀박질입니까? 네. 아, 뜨거운 뜀박질. 뜀박질. 네. 이렇게 뜨거운 뜀박질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완전 자기가 지쳐가지고 네. 울고불고 하잖아요. 제발 좀 나를. 아, 그럴 때 보면 이름이 상징하고 있는 게 거세된 숫양이다 이거죠. 거세돼 버린. 그리고 나중에 순종적으로. 나중에 막 매달리죠. 네. 예. 그렇게 보면 또 인간이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오히려 극복해가지고 아. 더 넘어서는 그런 느낌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남봉꾼 예. 일단은 조수랑 조수. 약혼을 하는 예.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맥스랑 그 벨라가 네. 네. 결혼을 약속을 하죠. 약혼을 하죠. 네, 약속을 하고 둘이 키스까지는 아마 키스는 그게 키스가 이제 소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 바로 맥캔들리스가 네. 이 손을 딱 잡아가지고 손끝에 이제 키스를 하거든요. 아니 네. 손끝에 이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벨이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 만난 남자였고 그 남자가 이 손끝에 침을 잔뜩 묻혔다.
이 느낌, 촉감이 너무 묘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설하고 영화도 보면 영화도 키스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래 키스를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거죠. 이런 쾌감이랄까. 성의 눈을 성의 눈을 뜨게 뜨더라고요. 되는 거죠. 음.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백스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약혼을 하는 걸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소설에서는 이제 완전히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네. 벨이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러면 2주만 좀 더 있다가 두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하는데 그 2주 사이에 바로 덩컨 레드번이 유혹을 해가지고 네. 같이 우리 세계 여행을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스는 항상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벨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맞아요.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네가 원하면 인정해준다. 신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듯이 딱 그거 어쩔 수 같은 없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소설에도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가장 나쁜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는 가장 나쁜 부모라는 거예요. 소설에 한 대목이 나와요. 가장 나쁜 부모는 어린아이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부모라는 거죠. 다들 그러지 않나? 네, 그러니까 나쁜 부모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주 드물게나마 부모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 맥락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쁜 짓을 벌써 저질렀다 이거죠. 부모가 아이를 만들었으니까 넌 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밥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나에게 존경을 해야 돼. 신이 마치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너는 나에게 절대 충성 복종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판단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경영하면서 이런 어떤 존경과 네. 경의와 사랑을 줘야지 누가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그런 느낌은 좀 맞닿아 있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던컨이라는 변호사는 아마 그 둘의 약혼 서류 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방문했다가 네. 예, 그렇습니다. 좀 예, 여러 바람이 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하여튼 보면 이 벨라는 하루에 아마 15개씩인가 단어를 외워요. 네, 맞습니다. 단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네. 매우 인공지능의 학습과 좀 비슷해 보인다. 어. 인공지능도 항상 단어 몇 개씩 이렇게 배우면서 요즘 이제 뭐 물론 숫자 자체는 훨씬 그보다 뭐 많긴 많습니다만 그렇게 인간의 단어를 배우면서 인간과의 대화를 또 지금은 챗GPT 같은 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요거를 또 감독이 좀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약간 생각도 그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AI 쪽으로. 제가 해석을. 근데 전체적으로 AI에 껴맞춰도 얘기는 다 잘 들어맞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네. 성에 눈을 떠서 음. 사과, 오이 막 다 갖다가 막 하잖아요. AI는 이걸 어떻게? AI도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 늘 그랬습니다만 가장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산업이 뭡니까? 야동 같은 야동 거죠. 성적 이거부터 네. 우리나라 인터넷 그렇게 빨리 깔린 게 어. 뭐 그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AI도 분명히 지금 실제로 AI 나오면서 막 그림 그린 AI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제일 먼저 시도됐던 게 야한 사진을 매우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맞아. 이 AI가 막 맨 처음에 약간 그 성의 눈을 좀 뜨면서 이것저것 막 시도해 보는 게 결국은 그런 AI의 상업화에 필수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컨텐츠들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는가. 초반에.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근데 여자아이 키워 보셨잖아요. 네. 저는 안 키워봤는데 네. 그 여자아이 키워본 이제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흠. 그 성적인 욕구들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네.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보고 깜짝 놀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느낌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그렇죠. 거 이제 아닌가. 그때는 좀. 이게 성적이란 거에 대한 전혀 네. 생각 없이 모르죠. 그냥 몸의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인가 이제 호기심이 가고 예. 뭐 자꾸 뭐 자극을 주고 싶고 이런 예. 이제 행동이 이제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은 뭐 어찌 보면 어린아이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벨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의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은 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몸이 기억하는 게 있을 수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몸이 기억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뇌를 다 바꿔버렸는데. 뇌를 바꿨는데 예.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이 올라가 가만히 있잖아요. 많이 맞는 애들은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이건 몸이 기억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낸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어느 그래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보통 뇌에다가 모든 기억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데 네. 왜 근데 우리는 항상 심장을 강조하잖아요. 심장.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이건 좀 우스갯소리였습니다만 심장을 이식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바람둥이가 된 뭐 영화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아하.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넘치고 했는데 요즘 꼭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보통 이제 우리가 뇌라고 할 때 브레인이라고 할 때 목 이상이잖아요. 네. 목 이상과 목 이하가 좀 다르다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 몸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뇌라는 건 뭡니까? 두뇌는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신경세포니까. 네. 그러니까 두뇌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어떤 성적인 행위도 쾌락을 주니까 좋은 거잖아요. 두뇌 입장에서는 네네네. 막 여러 사람하고 막 그냥 난잡하게 해도 쾌락을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몸의 입장에서 자기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 뭔가 갑자기 자기 몸에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 다른 몸에 들어가고 이게 과연 몸의 입장에서는 과연 좋냐 이거죠. 이 몸이 자기를 얼마나 이 몸을 힘들게 만들고 그럼 뇌하고 몸하고는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죠. 쾌락을 주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좋은 거냐 이거죠. 그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건 또 뭘까요? 방금 진짜 좋은 네. 생각이 났어요. 벨이 아이를 가진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으로 조금은 알 것 아는 몸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그 쾌감과 음. 벨의 몸이 느끼는 쾌감은 뇌가 인식하는 게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그죠 예. 서로 간에. 그래서 맞는 말 같아요. 몸은 엄마의 몸이니까 뇌도 인식을 이렇게 할 네네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뭡니까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또 네,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광각 카메라, 어안 카메라라고 하나요? 뭐 예. 이런 걸로 아주 동그랗게 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약간 훔쳐보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관찰하는 그다음에 느낌도. 네. 예, 첫 장면에 그 다리에서 뛰어내린 그 장면 이후로 이제 벨이 새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집안에 있을 때 흑백이었다는 맞아, 거죠. 맞아. 그렇죠. 예, 흑백으로 표현한 거는 아기들이 원래 이제 색깔 구별을 못 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들 모빌은 신생아 때는 흑백이에요. 오. 막 우리는 이제 컬러풀한 이런 모빌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서고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그냥 흑백에 네모난 뭐 모빌이면 안에 동그라미 큰 거 하나 혹은 그냥 뭐 세모 하나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오. 그게 이제 애들은 아마 그 컬러 구별을 아마 못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집안에 있을 때와 집 밖을 나간 벨라는 이제 완전히 구분이 한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집안에 있는 벨라는 그렇게 표현을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그러면 또 네. 집안에 있는 것을 흑백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결국 인식이나 사고 체계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분법의 세계에서만 존재했는데 흑백 논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밖에 나온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다원적이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과 네. 다양한 사고가 있으니까 이게 컬러풀하게 좀 또 묘사가 되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전 딱 그 생각도. 지점이 제일 재밌었어요. 영화 통틀어서 음. 그 집에서 나오기 직전과 네.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뭔가 저한테는 좀 신선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나오기 전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의 성이 개방되기 전에 네. 닫혀 있는데 그걸 아. 계속 유혹하는 네. 그때 약간 좀 재밌고 근데 나오자마자 오픈해 버리잖아요 완전. 그래서 정프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이 그때 잘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19금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네. 그게 결국 이런 거죠. 그때 네. 또 19세기 유행했던 게 바로 노라의 집이잖아요. 놀아야지 뭐. 노라라는 아주 가정주부가 네. 입센의 티곡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그냥 아주 한 남편의 좋은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 살다가 이런 삶을 이런 인형의 삶이니까 인형의 집 이 노라의 집이 아니고 인형 그러니까 이런 인형의 삶을 거부하고 나는 여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게 이제 19세기 나왔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형의 집에서 뛰쳐나와라 여성들이요. 여성들이 이제 나와라. 이제 인형의 삶을 거부하고 네. 그러니까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하류층의 노예와 같이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중상류층의 아름다운 놀이개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다 뭐냐 이거죠. 둘 다 남자들에 의해서 좌우된 삶이다. 너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당시 여성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좌우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꼭두각시의 삶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이제 저 넓은 세상으로 나와라. 물론 집을 나온 노라는 그 후에 이제 이 영화에도 그렇게 재밌게 나오죠. 집을 나오고 노라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것들이 또 나중에 이 여행의 끝장면을 보면 또 바로 벨라가 선택한 직업에서 또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요. 네. 꼭두각시라는 말 하셨잖아요. 근데 벨리 밖으로 나왔는데도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대로 걷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네, 근데 그 어느 순간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벨이 아예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완전히 확립하는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걸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책을 읽기 뜨거운 시작하면서 뜀박질만 하다가 네. 이제 책이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아이의 그 걸음걸이에서 아이들 처음에 뒤뚱뒤뚱하다가 이제 네네네. 결국은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단계가 도약이 되는 거죠. 즉 점프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세상과 걸어갈 수가 있는. 그 이제 세계 여행 하면서 네네. 이제 시작된 네. 좀 약간 후반부 쪽 네. 얘기겠고요. 네네. 하여튼 이제 집안을 이제 벗어난 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네. 이 영화에서 네. 벗어나기 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네. 그 고드윈 박사가 네. 얼굴이 이제 진짜 딱 프랑켄슈타인 얼굴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죠 영화에서. 예. 그래서 그거는 역시 그 프랑켄슈타인을 약간 좀 오마주 내진 패러디하면서 네. 한 설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네. 그렇게 물론 소설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 가여운 것들도 장르 이름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장르 이름보다 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장르 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떤 서류 뭐 문서에서 뭐 이런 걸 발견해 가지고 이 막 소설이 네.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여운 것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어떤 버려진 문서 더미에서 이런 책이 있더라. 근데 그 책에다가 또 다른 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 책 내용 이거 다 말짱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주마. 라고 또 다른 또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소설은 두 가지 판본 중에서 당신 뭘 선택할래? 자,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첫 번째 버전은 뭐 말 그대로 그 벨의 남편이 되죠. 그 바로 군인. 예. 나중에 남편이 되는 네. 약혼했던 남편이 되는 맥스. 맥스. 맥캔들리스가 썼던 글이에요. 네. 거기에 따르면 백스터는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머리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하나 이상 더 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아주 크기는 큰데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발이 크긴 한데 작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짧다라고. 짧다? 짧다. 큰데 짧다는 손가락 같은데 암축, 짧다. 예. 그러니까 네. 손도 모양이 좀 뭉툭하고. 뭉툭하고 이상한 형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몸집이 거대한데 좀 여기서 소설의 대목을 이야기도 몸집이 거대한데 이제 약간 좀 난장이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 몸집이 거대한데 난장이 같은 느낌. 느낌을 준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네. 네. 그런데 그 바로 벨라죠. 네. 벨라의 편지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이거죠. 백스터 박사는 정말 어떤 특히나 여자들이 보고 있으면 항상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얼굴이고 그런 몸집이었다는 거죠. 괜찮은 외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괜찮다기보다는 너무나 좋은 사람. 이 사람한테 항상 의지하고 싶다라고 해야 될까. 막 이 사람한테 기대고도 싶고 너무너무 사람을 편하게 해준, 특히 여성들을 너무나 편하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좀 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네. 그렇게 좀 더 이제 막 외형적인 모습을 그렇게 좀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고드윈 박사가
누가 봐도 피조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 피조물 같잖아. 맞아요. 네. 딱 이미지로는. 네. 근데 그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잖아요. 마치 인간이 신의 피조물이나 인간이 요즘 뭐 인공지능 혹은 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런 창조주를 자꾸 꿈꾸는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영화적 이미지로 차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나. 또 하나는 약간 좀 페미니즘적 측면에서 보면 네.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남성들이 남성들 중에 제대로 된 애가 없잖아요. 거기 한 놈은 완전히 무슨 저 다 가용 바람둥이, 것들이죠, 다. 바람둥이, 한 놈은 완전 찌질이 같은 그렇죠. 애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 완전히 그 저 뭐라고 하나 그 감정이 하나도 없는 로봇 같은 애가 네, 하나 네, 나오기도 네,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성구매자들 이런 그렇죠.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있고 그나마 정상적인 게 박사 정도일 텐데 네. 그 박사는 이제 외형이 완전 도저히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외형인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뭐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백스터 박사를 만약에 이제 그때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시 19세기 그 백스터 박사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거의 실험 네네네네. 대상 도구로 했다. 네. 소설은 좀 다릅니다. 네. 그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금 좀 너무 극단적입니다만 뭐 뭡니까 아들의 생식기를 뭐 이게 네네네네네. 하고 또 뭐 아들의 장기를 뭐죠 소화 장기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 상징하는 바 그리고 외형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각을 붙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19세기에 그때 유행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원자론이고 그리고 진화론이고 인간이 신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시대가 19세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 결국 창조주의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우리 자유론 했습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가 거의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 애를 그냥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실험의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해 나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중에 스튜어트 밀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잘 몰랐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죠. 하겠다 해서 이 애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그래. 자신감 같은 거. 그리고 버트런트 러셀. 네. 러셀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의 시대 배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러셀이 1872년에 태어났으니까 비슷하단 말이죠. 이 시대적 배경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러셀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 엄마가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 그 오픈 매리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러셀이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애인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뭐 같이 살았단 말이죠. 네. 뭐 하여튼 좀 복잡한데. 그래서 러셀이 이제 엄마 아버지가 죽고 4살 때인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는 그 영국에 수상을 지냈죠. 그래서 할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이라 가지고 저 것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에 불타고 있어야 된다고. 저것들 내 며느리하고 내 아들 이 두 놈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불타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자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 과감한 실험들 그 영향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또 오픈 매리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러셀의 자녀들 보면 나중에 별로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그 19세기에 인간이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도달한 것은 결국 백스터로 상징되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신화적으로 혹은 뭐 기독교적으로 조금 더 네. 해석을 들어가자면 저는 약간 신에 대한 원망 같은 게 그 고두인 얼굴에 좀 나온다. 당신이 우리를 창조했으나 지금까지 당신의 말 때문에 당신의 이 종교 때문에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느냐. 아유 좋은 표현입니다. 네, 뭐 전쟁에 또 혹은 기아에 그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식기도 거세가 되고 그다음에 뭐 소화기관도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긴 채로 살아가야 되는 이 원망을 약간 이 고두인의 얼굴이나 뭐 저 어떤 캐릭터 설명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오늘 너무 말이 많네요 제가. 네. 추가로 결국 이제 그 벨라를 부활을 시키는 거잖아요. 죽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죽은 그 뭐죠? 그 내사 상태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독교적인 부활의 의미도 있을 텐데 그걸 살린 게 결국은 피조물인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 살리되 대신 부활을 시킬 때는 이전의 죄들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태아의 뇌로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그 우리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네. 인류의 죄를 씻고 대속해 주시고 대신 죄를 씻어 주시고 이제 새롭게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또 표현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마저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일상생활 가능하냐고요? 멀리 가시니까. 너무 멀리 왔네요, 제가. 근데 뭐 신화적으로 보면 네. 결국 뭐 이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설에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 여성을 이렇게 살렸냐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소설에 보면 그 바로 이제 맥켄들리스가 거기서는 이제 동료로 나와요. 소설은 그 영화에서는 이제 거의 교수와 조교 네. 스승과 제자 네. 나오는데 네. 소설은 거의 동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맥켄들리스 맥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 당신 지금 그렇게 그 여자를 살린 거는 남자들의 그 페미니즘식으로 해석하자면 남자들의 영원한 로망 아니냐. 성숙한 여인이 머리는 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냐 이거죠. 당신은 그 욕망이 이렇게 그걸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욕망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뭐였죠? 마치 아버지가 딸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인데 누가 봐도 쟤네 둘이는 성적으로 뭔가 작겠구나라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나는 아버지가 내 거를 거세를 해서 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 나왔을 때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딸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것도 약간 좀 그런 맞아요,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약간 좀 성적인 걸로 이해할 만한 장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건 아마 아빠들이 딸들에 대해 가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조금 불편한 지점에 있는 그 성적 코드를 조금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이제 아주 개쓰레기 같은 소리인 거잖아요. 네네. 누구도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전에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전말이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중에서 수없이 나왔던 코드기도 하죠. 성적으로 아빠라는 사람이 딸의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노리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 요 얘기는 여기까지. 네. 아니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보면 소설과 조금 다릅니다만 소설에서는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통의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쾌한. 소설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고함을 질러가지고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났다라는 정도로 천둥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맥스랑 그 이제 벨라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냥 자기가 제안을 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그러니까 그 결혼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결국 그 거세를 했다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소설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성적인 욕구가 만약 생각이 나면 이거 완전 내가 이 나의 어떤 신경이 너무 흥분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성적인 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긴 하죠. 아직 이 집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벌써 뻔했는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2부가 얼마나 재밌으실지 감이 좀 오시죠? 네, 지금 잠깐 소백지향 홍삼 한 포 드시면서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여운 것들 리뷰 앤 해석은 2부에서 계속 되니까요. 그것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 요것도 소백지향 모래 한번 들어가셔갖고 직접 이런저런 제품들 보시면서 골라서 한번 사드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니까 소백지향 홍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여운 것들 영화 그리고 원작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